특별방역 조치로 연말연시 문을 닫았던 스키장과 수도권 학원들이 오늘 엄격한 규제 속에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2주 더 영업을 하지 못하는 헬스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검사 양성률이 2%에 이르는 등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주요 수사를 담당할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찰의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에 대해 당대표로서 의견 수렴 없이 말해 아쉽다며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전제하에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정인이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숨이 턱턱 막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더 연장되고 특별 방역 조치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이 업종별로 쌓여있던 불만들, 그러니까 단 며칠만 멈춰도 살기 힘든데 왜 여기만, 왜 우리만 멈춰야 하느냐는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업종별로 방역 조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닫혀있던 스키장은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 수용 인원은 3분의 1로 제한되고 밤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폐장 열 하루 만에 문을 연 스키장. 예년 이맘때 스키 타는 사람들로 붐비던 슬로프가 한산합니다. 10명 남짓 되는 스키어들이 띄엄띄엄 내려옵니다. 스키 애호가들은 모처럼 문을 연 스키장에서 설원을 맘껏 내달립니다. 이번에 2주 만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됐고 또 방역도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썰매장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스키장이 문을 열었지만 규제는 엄격합니다. 수용 인원의 3분의 1만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밤 9시면 슬로프를 닫아야 합니다. 스키장 부대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스키장 내부의 식당과 카페는 모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함께 오던 단체 이용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리조트는 객실 900실 가운데 70여 개만 예약된 상태입니다. 예약률이 지금 객실도 그렇고 그 전체 한 1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스키어들은 한 95%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스키장 주변의 경기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횡성의 한 스키장 인근의 경우 장비 대여점 25곳 가운데 9곳이 이번 겨울 문을 닫았습니다. 예약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당장 내일부터 지금 문을 닫고 저도 다른 일을 이제 해봐야 하나. 방역 당국은 겨울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스키장은 식당이나 숙소에서 감염 전파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방역 수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도 다시 직접 얼굴 보고 수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원들 표정은 여전히 어두운데요. 한 반도 아니고 학원 전체 교습 인원을 9명 이하로 하라는 건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박희봉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대면 교습은 허용됐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학생 9명만으로는 강사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셔틀 기사님도 나와야 되고 선생님들도 나와야 되고 그런 운영 9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다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스태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결국 할 수 있는 건 지금껏 해왔던 화상 강의뿐입니다. 시간대를 나눠 9명씩 수업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나눠져서 온다든지 레벨이 다른 친구들이 오면 교사가 다 1대1로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법령상 동시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교습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원들은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9명에 맞춰 학생을 운영하면 비용만 더 들고 수입은 줄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사정도 어려운데 9명 인원 제한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의 항의까지 이어집니다. 9명을 골라서 오라고 하는 부분이 학부모하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요. 누구는 대면교육 하냐 해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웃돈을 줄 테니까 대면교육 시켜달라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이 휴가를 쓰기가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이죠. 학원들은 9인 이하에 해당되는 학원들이 전체의 30%도 안 되는 만큼 시설이 아닌 강의실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집합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다 막아서 학원 운영을 못하게 하는 거는 합당하지도 않고.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사정이 아주 어려운 영세 학원만 예외로 문을 열도록 한 조치라며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를 전면적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제한적으로라도 문을 연 스키장과는 달리 헬스장, 또 필라테스 학원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앞으로 2주 더 영업을 못합니다. 일부는 이런 거리 두기 조치에 형평성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헬스장 문이 열립니다. 영업을 못한 지 이미 한 달. 헬스장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2주 더 연장되자 업주는 더는 견딜 수 없다며 내부를 소독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업주나 고객 모두 방역 지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걸 다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분 한 분 저희가 오실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10만 원 다 내어드리겠다 오히려. 세 차례에 걸친 정부 지원금으로도 손실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트레이너들요 일용직을 하고 있어요. 3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어렵습니다. 관리비와 임대료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구청 직원은 난감해합니다. 스키장 제한적 운영 가능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답변할 부분은 거의 없어요. 예. 중대본이라든가 이런 데 소위시 답변이 필요한 거지. 예. 전국 만여 곳의 헬스장 가운데 정부 조치에 반발하며 오늘 문을 연 곳은 약 1,000여 곳.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실제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정부의 거리 두기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국 각지에서 항의성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제한해도 좋고 인원수를 제한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문을 열게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방역당국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 중대본과 협의하도록.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라도 운영을 허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닷새 만에 2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술집을 비롯해서 유흥업소는 밤 9시 이후엔 영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부 업소가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술을 파는 변칙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리 없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 술집 앞에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수십 명이 빼곡하게 붙어서 있고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 사람도 눈에 띕니다. 영업 제한이 풀리는 새벽 5시에 술집의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 술집은 올해 20살이 되는 손님들에게 사은품을 준다며 대놓고 새해 첫날 새벽 영업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4줄로 해서 뒤로 한 10m 정도는 서 있었어요. 인원이 정말 많았어요. 인원 간의 간격 절대 안 지켰어요. 같은 날 순천의 또 다른 술집도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한 채 줄을 선 모습이 SNS에 올라왔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빚이 쌓이다 보니까 참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1월 1일이고 신년이고 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오픈을 해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심야 시간에 손님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일부 업소들이 새벽 시간에 변칙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낮 시간에 아예 술을 팔지 못하게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순천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벽 5시부터 영업을 하는 현장 사진이 인터넷에 이슈화되어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방역의 사각을 노린 일부 업소들의 변칙 영업, 전 국민적인 코로나19 확산 예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그럼 하루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진자는 1,020명 늘었습니다. 이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줄어서 보통 월요일 통계에는 환자 수가 적은데 이 휴일인 전날보다 수백 명 늘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와 전국 요양병원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3차 유행이 전반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3주 동안 평균 환자 수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니어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위험 요인을 꼽았는데요.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가 아직 30% 가까이나 되고 의심 환자의 검사 양성률도 2%대입니다. 이 숨은 감염자가 많아서 전파 위험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국과 남아공에서 들어온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더 강해질 수 있고 또 요양병원과 구치소 등에서 환자가 계속 나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버스에 이어 택시 회사에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 7만 5천여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앞으로 택시에서 현금을 내는 승객들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어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의 택시 회사. 이곳에서 기사와 직원 등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나흘 동안 확진자의 택시를 탄 승객은 190명. 서울시는 해당 승객에게 검사받도록 알리고 법인과 개인 택시기사 7만 5천여 명 모두에 대해 오는 8일까지 검사받도록 했습니다. 또 추적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현금을 내는 탑승객은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지를 쓰게 할 방침입니다. 3명 이상이 나온 곳에 대해서는 택시회사 회사 업체 전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버스기사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선 17명이 확진됐습니다. 강북구의 아동시설에서는 지금까지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일부가 시설 내에서 숙식하며 다과 모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에 이어 확진자가 많이 나온 종교시설에선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성탄절 연휴 등 3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대면 예배를 한 교회 3곳 등 모두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한 교회에는 집합 금지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46명의 확진자가 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선 오늘 추가로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그럼 서울 동부구치소 상황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확진자는 6명 더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6차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미흡한 초기 대응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입니다. 그제 5차 전수검사에서 판정이 보류됐던 수용자 7명 가운데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달 26일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수용자 1명이 오늘 외부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발 확진으로 분류된 수용자는 모두 1,047명으로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률을 낮춰 밀집도를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오늘도 비확진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겼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용돼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재판부에 보석을 적극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일 직원과 수용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6차 전수검사도 할 예정입니다.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여전히 정확한 확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과 불충분한 환기 등으로 인해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마스크 쓰기가 강조되던 지난해 9월 보건 마스크를 자기 돈으로 사게 해달라는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코로나19 우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이유로 마스크 구입을 진정해 기각했다며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살 수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변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차단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어떤 대응책을 마련 중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주교도소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됐는데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경기도는 매일 확진자가 하루 200명대에서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몰렸고 동료들이 감염되는 걸 지켜보면서 병상이 무서워진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승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병실에 들어갑니다. 대다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 간호사들은 욕창을 치료하고 닦아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해 2월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천병원. 10개월 넘게 최전선을 지켜왔는데 이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방호복 근무 시간은 규정상 2시간. 하지만 중환자의 경우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일이 끊이지 않아 4시간 가까이 입을 때도 많습니다. 땀 범벅인 방호복을 갈아입는 시간이 하루 휴식의 전부입니다. 대부분 그냥 샤워하면서 휴식을 하는 거고 10분도 못 쉬고 다시 들어가서. 확진자와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서 함께 확진된 의료진만 5명. 이젠 병상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환자를 보는 게 당연한 건데 공포심이 들게 되고 약간 들어가기 꺼려지면 안 되는데. 사명감으로 버티지만 파견 간호사와의 급여 격차는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위험 수당 등으로 임금 격차가 최대 3배까지 나기 때문입니다. 3명뿐인 방사선사는 매일 80여 명의 확진자 검사에 나섭니다. 이동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고 갔다 오면 땀으로 반복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증 환자도 급속히 늘어나면서 긴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의료진들의 업무도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은 의사들에겐 매일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치료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이 시기를 빨리 파악을 하고 제때 전원을 보내야 되는. 지난해 내내 이어진 코로나와의 사투. 이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처우 개선과 함께 인력 지원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심사와 승인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으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첫 접종은 다음 달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침팬지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백신을 대량 생산합니다. 백신을 맞게 되면 이 항원 성분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를 만듭니다. 몸속에 만들어진 이 중화항체가 이후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관 온도는 2에서 8도 정도로 초저온 유통이 필요 없습니다. 2번 맞아야 하고 예방 효과는 70% 정도입니다. 정부는 180일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은 40일 이내로, 국가 출하 승인 기간도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기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만큼 국내에 도입될 초기 물량은 국내 생산 제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약을 마친 백신은 5,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동구매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또 얀센과 모더나, 화이자 백신도 차례로 도입됩니다. 첫 접종은 2월 말쯤 시작됩니다. 2월 말부터 아마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집단생활, 집단시설에 계시는 거주 어르신들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 발표하고 오는 11월 이전까지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오늘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운송과 보관이 쉬워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 내 확진자 증가세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지역에 사는 82세 핑커 씨가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옥스포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백신 접종이 오늘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It's the only way of getting back to a bit of normal life.
You know, this virus is terrible, isn't it? 1차 확보 물량은 53만 회분,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요양원 직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보통 첫 번째 접종 이후 효능을 높이기 위해 3, 4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을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 간격을 최대 12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1차 접종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We recognise that extension to 12 weeks allows us to get the initial vaccine to more people and protect, larger parts of the community.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엿새 연속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와 누적 확진자는 265만 명을 넘겼습니다. 존슨 총리는 추가 제한 조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We must face the reality that the sheer pace of the spread of this new variant requires us now to take even tougher action in some areas. 영국 정부는 영하 70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해 접종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 20여일간 영국에서 100만 건이 접종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매주 200만 건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영국 정부는 전망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크게 세 부문으로 분리돼 운영되는데요. 우선 국가경찰, 경찰청장 지휘에 따라 정보, 보안, 외사 분야를 맡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 지휘 아래 지역경찰청이 교통과 학교폭력 같은 분야를 담당합니다. 끝으로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인데 오늘 현판식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스스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권한이 상당히 강화된 건데요. 이에 따라 경찰을 세 부문으로 나눠서 힘을 분산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경찰 수사도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그 내용을 조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판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국가수사본부. 신뢰와 사랑을 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 한켠에 자리를 잡았는데 정작 수사 업무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다음 달에야 공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수사권 종결에 대한 변화, 그 상징적인 자리가 국가수사본부장인데 급격하게 시기에 쫓겨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기형적인 모습으로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됩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경찰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잇따르는 의혹에 다시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내사 종결 사건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상적인 감시가 아니어서 그 효과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지금처럼 사건 터졌을 때 한번 모여서 의견 좀 주십시오 이 수준이면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사실은 제대로 의견 줄 수 있을까? 결국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얼마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가 이번 수사권 조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경찰법 개정에 따라 지역에선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보다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가 기대되는데 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경찰청 정문에 새 현판이 내걸렸습니다. 과거 대전지방경찰청이라는 명칭에서 지방이 빠지고 광역시가 들어갔습니다. 지역 자치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공식 명칭에 지자체 이름을 살린 겁니다. 대전시의 그 지역 치안의 치안 시책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므로 대전시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경찰청도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는데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같아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인사권도 일부 위임하는 등 지역 자치의 의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과 교통, 실종, 가출,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입니다. 문제는 경찰의 권한을 넘겨받은 시도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제한하는가입니다.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나 도지사, 시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인력의 구성, 기능과 임무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자치경찰제는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입양한 16개월 여자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 아동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정인이의 위탁모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입양 전까지만 해도 정인이는 어느 아이보다 밝고 건강했습니다. 엄청 건강하고 밝고 빠르고 얘가 굉장히 영리했어요. 부모가 정말 제대로 저는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하지만 입양 10개월 만에 정인이는 표정부터 변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와 숨진 정인이.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몸 곳곳에선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췌장 절단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췌장의 경우 복부 깊숙한 곳에 있어 단순 폭행으론 절단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회성으로는 그렇게 손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고 누워있는 자세에서 복부를 발로 밟으면 그런 손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된 양어머니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400여 통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SNS에는 정인이에 대한 추모글이 올라오고 있고 정인이가 묻힌 추모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말도 못했잖아요. 말도 못하는 애기인데 판사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꼭 아동학대랑 살인죄 꼭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분노는 정치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쳐 아동학대를 막겠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는데 사건이 터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무관용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신상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학대 신고를 안이하게 처리한 경찰을 비판하며 제도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성토는 아동학대 사건 때마다 되풀이돼 왔습니다. 앞서 의붓 어머니가 9살 아들을 가방에 가둬 살해했을 때도 이 문제를 책임지고 앞으로 정책과 또 예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및 아동 중심으로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7살 원영이가 화장실에 갇혀 숨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비판을 해도 현 정권은 듣질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엔 여전히 수십 건의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
보호기관의 확충 등 현실적인 문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뒷북 소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동학대를 실질적으로 막을 입법은 정치의 책임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914억 원을 신고한 전복민 의원입니다. 이 재산 대부분은 전 의원 삼형제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2곳의 주식입니다. 이 업체들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일감을 넘겨받아 급격히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의원이 지분 37%를 가진 동수토건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동수토건은 분양 수익 수천억 원을 얻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주변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은 무시됐다는 게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입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3년에 836세대가 입주하는데 건물 높이가 최고 49층입니다. 전복민 의원 삼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동수토건이 시행사, 전 의원 아버지 정광수 씨가 대표로 있는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9월 동별로 낮게는 8층에서 높게는 20층을 초과하는 층에 대한 공사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업 부지 북쪽으로 30층 높이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계획대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짓날 최소 3시간, 최대 8시간이던 일조 시간이 최소 19분, 최대 4시간으로 줄어 일조 침해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나무들도 이래 보면은 남쪽 방향에 큰 나무가 있으면 잘라버리고 해가지고 뒤에 나무를 살리고 하는데 기본적인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실제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사이 거리는 가까운 곳은 43m, 먼 곳은 101m에 불과합니다. 동수토건이 부산 진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일조권 침해 가능성은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면 피해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공정률은 34%, 이미 6층까지 지어졌는데 모두 189세대가 공사금지 명령을 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지금 안 계셔가지고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수토건은 지난달 16일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인데 일조권을 너무 엄격히 적용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초고층 아파트의 사업 승인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부산시가 연이어 최고 높이를 완화해줬는데 그 과정이 법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송명희 기자입니다. 상업지역인 이 부지의 경우 가능한 건축 높이는 당초 기본 70m, 최고 84m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보면 대략 30층이 최고층입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부산시는 최고 높이를 144m로 70% 더 높여줍니다. 덕분에 동수토건은 아파트를 49층까지 19층 정도를 더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시집을 받아가지고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항목별로 해가지고 요거층에 있을 때 몇 메다, 요층에 있을 때 몇 메다. 구청 측이 주장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한 차례 91m까지 완화하더니 옥상 녹화, 보행 환경 개선, 모퉁이 대지 확보 계획에 가점을 부여해 최고 높이를 107m로 다시 높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가능한 구조, 공기공지 확보 조건이 추가 가점 사항이라며 최고 높이를 144m까지 다시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의 가점 중복 적용은 건축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문제제기 안 했었죠. 그 당시에는. 법에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이 다 직접 적용 가능한 걸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아파트 높이가 당초 허용치인 84m였다면 일조권 침해도 수용 가능한 정도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당시 부산시 건축위원회 회의록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복민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는 지역사회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사업가.
전 의원은 당시 삼선 시의원으로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 안 받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이렇게 평가가 안 나겠죠. 법원의 공사중지 명령 전까지 동수토건은 이 사업으로 3,600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공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선산을 8년 동안 재산 신고해서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의 불찰이었다며 사과했는데 친인척에게 상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선산이 있는 충북 영동의 한 임야입니다. 박 후보자는 7살 때 땅의 절반인 2만 1,000여 제곱미터를 취득했는데 현 공시가로는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재임한 박 후보자는 당시 이 땅을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2012년 국회의원 첫 당선 이후 내리 3선을 하는 8년 동안 재산신고 내역에 이 땅을 빠뜨린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산신고 누락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2018년 11월 박 후보자의 부인 주모 씨가 경남 밀양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지만 2019년 3월 재산신고 내역엔 빠졌고 이듬해야 포함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엔 상황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다주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인 소유 대구주택과 상가를 처분한 과정도 논란입니다. 박 후보자 부인 주모 씨는 지난해 8월 친척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해당 건물을 7억 원을 받고 처분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판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확인해보니 당시 매매가는 제곱미터당 172만 원으로 공시지가 수준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팔린 인근 건물 가격보다 실제로 더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문제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입장을 조만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200건 가까운 아파트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국토부에 적발됐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은 물론 위장 결혼과 이혼까지 한 사람도 적발됐는데 관련자 모두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450여 가구를 뽑는 1순위 청약에 11만 명 넘게 몰려 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웬만한 청약 가점으론 인기 단지의 당첨문을 넘기 어렵습니다. 4인 가족이 청약 가점을 최대로 받아도 69점인데 당첨이 쉽지 않을 정도로 청약 시장이 극심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동거남, 자녀 2명과 함께 살던 40대 여성은 자녀 3명이 있는 30대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도 합쳐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아파트에 8명이 함께 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최고 가점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약에 당첨된 다음 바로 이혼해 각자 원래 주소지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부정청약 의심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97건. 위장 전입은 물론 위장 결혼이나 이혼을 통해 특별 공급에 당첨된 경우 등입니다. 모두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얻은 부당이익에 따라 추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첨은 무효 처리되고 10년간 청약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된 전국 24개 단지에 대해서도 부정청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집단 해고 논란을 빚고 있는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해를 넘겨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인데 시민사회단체는 LG 제품 불매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나선 지 20일째. 청소 노동자 쫓아내면 LG 제품도 쫓겨나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LG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선 이 같은 사회적 압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LG 제품은 안 살 겁니다. 즉각 고용 승계하기를 촉구합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해 말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해고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새해 첫날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LG 측이 전기와 난방을 끊고 도시락 반입까지 막았다며 성토했습니다. LG 측은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용역업체를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한 게 계약 해지의 진짜 이유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단 한마디도 바른 소리를 못하게끔 우리를 입을 막기 위해서 이 1000명, 80명을 뿌리째 뽑으라 그랬습니다. 또 사측은 노조가 정년 70세 연장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해고를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안에 계시는 농성 노동자들 중에 65세가 도래하신 분은 딱 4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정년과 상관없이 지금 해고당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커지자 LG 측은 내일 용역업체와 함께 노동자들을 만나 고용 유지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